여기 아주 평범한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만약 이 종이를 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종이를 한번 접게 되면 종이의 두께가 2배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종이를 접어서 종이의 두께를 늘린다면 어떨까요? 접힌 종이의 두께가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여기 0.1mm의 두께를 가지는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이 종이를 접게 되면 이 종이의 두께는 0.2mm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종이를 접게 되면 종이의 두께는 0.4mm가 되죠. 종이를 한번 접을 때마다 종이의 두께가 2배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이를 접게 되면 종이를 42번 접었을 때 종이의 두께는 439,850km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가뿐히 넘게 되고요. 다시 종이를 51번 접게 되면 종이의 두께는 2억 2,517만 9,981km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가뿐히 넘어버립니다. 그럼 계속 접어보도록 하죠. 종이를 68번 접었을 경우 이 종이의 두께는 6.2 광년으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뿐히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를 103번 접게 되면 종이의 두께는 1071억 9261만 9335 광년이 됩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인 960억 광년을 가뿐히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A4 용지를 예로 들어보죠. A4 용지를 실제로 접어보면 손으로는 7번밖에 접지 못합니다. A4 용지를 7번 접게 되면 종이 128장과 같은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종이를 접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여기서 콤비 롤러가 출동해 종이를 깔아 뭉개게 되면 8번까지는 접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는 A4 용지를 접을 수 없죠. A4 용지를 접을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A4 용지를 103번 접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03번이나 접은 A4 용지의 길이는 6.2에 10의-27제곱밀리미터로 중성자보다 약 1000배나 작은 길이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종이를 103번 이상 접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부족하죠. 우리가 종이를 103번 이상 접을 수 없었던 건 결국 종이의 크기가 작고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이의 크기를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종이의 면적을 늘려서 이 손잡이 부분을 더 길게 빼주면 더 쉽게 종이를 접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론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면 종이를 103번 접기 위해서는 5.38에 10의-54제곱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종이가 필요한데요. 이는 5.6에 10의-41제곱 광년으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5.8에 10의 30배만큼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는 종이입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이죠. 따라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종이를 103번 접게 되면 종이의 두께는 1071억 9261만 9315 광년이 되므로 수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큰 두께를 가지는 종이를 만들 순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103번 접으려면 우주보다 5.8에 10의 30제곱배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종이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항상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우주에서 가장 추운 행성의 표면입니다. 호스라고 불리는 이 행성의 온도는 마이너스 223도로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잠깐이라도 맨몸으로 있게 된다면 액체 질소에 들어간 금붕어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호스는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4.8배 정도 거대한 크기를 가진 행성입니다. 또 암석형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한 표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겉모습은 지구와는 전혀 다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223도로 표면이 모두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지구보다는 명왕성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또 이 행성의 온도 자체가 액체 질소와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든 이곳에서는 단 5초 만에 모두 얼어붙게 되죠. 그렇다면 호스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호스는 지구로부터 약 22,000광년의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말도 안 되게 먼 곳에서 발견된 천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있는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모왕성을 가로지르며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과는 달리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호스의 경우 그림자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중력의 그림자를 발견한 경우인데요. 마이크로 렌즈라고 불리는 이 관측 방법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 행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란 중력에 의해 공간이 구부러지면서 이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가 같이 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호스같이 무거운 질량을 가진 행성이 모왕성의 앞을 지나가게 되면 호스에 의해 구부러진 공간이 마치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왕성의 밝기가 급격하게 밝아지게 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행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성을 직접 관측한 게 아니라 이 행성이 만든 중력의 그림자를 관측해 행성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성이 만들어내는 중력 렌즈 효과는 블랙홀이나 은하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관측 방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행성의 온도나 질량, 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을 직접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 정도의 정보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왜 호스가 이렇게 낮은 온도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는 태양보다 밝기와 온도가 약한 적색 외성을 2.6 AU의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요. 1 AU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니까 호스는 지구보다 2.6배 정도 먼 곳에서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스는 모왕성으로부터 충분한 열 에너지를 받지 못하므로 지금과 같이 차가운 온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호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차갑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스는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해 발견한 세 번째 행성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 찾은 행성 중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다른 외계 행성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행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밝기 변화가 관측되었을 때 호스 행성의 데이터와 비교해 이 밝기 변화가 행성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호스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223도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에 속하지만 이 행성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더 작고 멀리 있는 행성 관측에 도움을 주었다는 데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호스 행성은 그렇게 특별한 행성은 아닙니다. 행성은 아니지만 명왕성 역시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23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모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늘 다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구의 궤도는 타원형으로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돌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는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게 되고요. 또 어떤 지점에서는 태양과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떨까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여름에는 더 가까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는 겨울입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죠. 이상하죠? 라는 말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구의 궤도입니다. 여기서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하는데요. 근일점에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4,700만 킬로미터고요. 원일점에서는 1억 5,2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태양빛의 강도가 여름보다 약 7% 정도 강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구는 여름에 더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구의 대륙과 바다의 연용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전축은 행성이 자전할 때 중심이 되는 축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기울기로 인해 적도를 기준으로 태양빛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므로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북반구의 국가들은 여름이 되고요. 반대로 태양빛을 덜 받게 되는 남반구의 나라들은 겨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일 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의 나라들은 겨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남반구가 더 많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남반구의 나라들은 여름, 북반구의 나라들은 겨울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면 지구의 자전축에 의해 태양빛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결국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빛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구의 대륙과 바다들이 필요하죠. 암석으로 이루어진 대륙은 바다보다 연용량이 낮습니다. 연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요. 대륙의 연용량이 바다보다 낮다는 건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았을 때 대륙이 바다보다 온도가 더 쉽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륙은 대부분 북반구에 모여 있죠. 그래서 여름엔 대륙이 몰려있는 북반구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더 쉽게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바다가 많은 남반구에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므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여름이 더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북반구에 대륙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스형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1300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구슬이라면 목성은 농구공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와 목성이 달만큼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의 하늘은 목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던 달보다 약 40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죠. 그렇다면 목성이 이렇게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딱 이틀 동안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목성이 지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ISS는 고도 408km의 높이에서 초속 7.66km의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SS가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를 제1우주속도 또는 궤도속도라고 부르는데요. 궤도속도는 어떤 물체가 행성을 공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ISS의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지면 지구로 추락하게 되죠. 이는 목성과 지구가 가까워졌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목성이 지구에 달만큼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지구가 가지게 되는 상대 속도는 초속 1.02km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목성의 주변을 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도가 지구를 목성으로 밀어넣게 되죠. 지금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00km입니다. 이 거리에서 지구가 목성을 공전하려면 최소한 초속 18km 이상의 속도를 가져야 하죠. 참고로 목성이 위성인 2호의 경우 42만 2,200km의 거리에서 초속 17.33km의 속도로 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을 도는 지구의 속도는 초속 1.02km로 목성의 위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느린 속도죠. 그래서 목성이 지구로 다가오게 되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쉽죠. 만약 지구가 목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목성의 위성이 되어 목성을 공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구가 목성의 위성이 된다면 지구에게는 더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성은 사실 자체적으로 강력한 방사능을 뿜어대는 굉장히 위험한 행성인데요. 그래서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목성의 방사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가 파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목성과 지구가 가까이 있게 되면 지구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엄청난 조성력을 받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조성력은 중력의 차이로 생기는 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행성 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행성 A가 중력이 강한 행성의 근처에 있다면 행성 A의 양 끝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모행성에 가까운 쪽은 중력이 커지고 모행성에서 먼 쪽은 중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힘을 기조력,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것도 달의 조성력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성의 기조력은 지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먼저 목성의 엄청난 조성력으로 인해 지구의 바다는 끊임없이 목성 쪽으로 당겨졌다가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대륙에는 물이 들어찼다가 다시 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지구 위의 모든 것이 파괴되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성의 조성력은 지구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목성의 기조력으로 인해 지구의 내부는 반죽을 치대는 것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곳곳에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대한 화산들이 생겨나 지구를 뒤덮게 되죠. 그래서 지구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메마른 표면 위에서 매일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목성이 지구에 다가오게 된다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목성이 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행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단순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의 환경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쉽게 부서지게 되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지구와 달리 우리는 스스로 목성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을 1초에 하나씩 샌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평생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약 25억 개 정도로 은하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0.8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래알 역시 만만치 않게 많죠. 인천에 있는 서포리 해수욕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포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의 수는 약 1조 6천억 개로 우리가 이 모래알을 평생 샌다고 가정해보면 0.000015%밖에 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둘 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천구의 25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촬영한 이 사진에는 약 5500개 정도의 은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용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의 수를 1375억 개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평균 3000억 개라고 가정한다면 우주에는 총 약 413회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000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600회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분량 때문에 일부러 내용을 조금 끌어봤습니다.
넘어가죠. 그럼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아래 수를 볼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사막과 해변의 총 면적은 약 5,2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육지 면적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모래 아래 수를 계산해 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아래 수는 총 129회 개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는 약 600회 개,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수는 약 129회 개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이 모래알보다 4.7배 정도 많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 상태로 끝내기에는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을 쪼개서 모래알로 만든 다음에 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은 우주에 있는 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육지의 총 면적은 1억 5,20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를 이용해 모래알의 수를 구해보면 총 376회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구의 부피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모래알로 지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총 766회 개의 모래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모래알로도 우주에 있는 별들을 이길 순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한 별의 개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별의 개수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총 개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측 가능한 범위 너머에 있는 우주를 모두 포함한 별의 개수는 최소 6,000회 개 이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양의 모래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넘을 순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는 최소 2조 개를 넘길 겁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개수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행성은 1997BQ라고 불리는 소행성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5월 21일 오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행성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행성 1997BQ는 지구와 64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요. 5월 21일을 기준으로는 지구와 61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행성 1997BQ와 지구가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서운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소행성 1997BQ와 지구가 충돌한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997BQ는 초속 11.68km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면서 640m에서 1425m라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소행성입니다. 남산타워와 비교해보자면 3배에서 6배 정도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크기를 이용해서 1997BQ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최소 3억 5천만 톤에서 39억 톤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BQ가 공기의 저항 없이 지구에 깨끗하게 떨어지게 되면 TNT 57억 톤에서 636억 톤과 같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 폭탄인 차르본바의 7배에서 1272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997BQ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행성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게 될까요? 먼저 1997BQ가 지구의 표면에 충돌하게 되면 이 소행성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997BQ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고온의 기체로 변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폭발로 인해 이 소행성이 떨어진 지역에는 0.5km에서 7km에 이르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게 되고요.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먼지들이 마치 핵겨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굶주림과 엄청난 추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마치 빙하기가 온 것처럼 지구 전체가 얼어붙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늘을 가득 채운 먼지들은 지구의 오존과 반응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이 흘러 하늘을 가득 채운 먼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오존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이 지구 표면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지친 인류는 다시 강한 자외선에 의해 피부암과 안구 손상 등에 시달리게 되겠죠. 물론 이 이후 인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구의 환경이 다시 돌아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1997BQ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구와 63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지구를 통과할 예정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내일 하루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초속 463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우리 역시 초속 463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 50억 광년의 길이를 가지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막대기를 꽂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이 막대기 끝에 타고 있다면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100억 광년의 거리를 1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5kg의 질량을 가지는 공 A와 30kg의 질량을 가지는 공 B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이 두 공을 회전시키게 되면 둘 중 어떤 공이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질량이 가벼운 공 A가 공 B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될 겁니다. 공 A의 관성 모멘트가 공 B보다 작기 때문이죠. 관성이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회전 운동에도 적용되죠.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중이라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회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체의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운동량의 크기를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죠. 따라서 공 B의 관성 모멘트가 공 A보다 높다는 건 공 B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공 A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행성에 막대기를 꽂게 되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게 되고 모양도 길쭉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행성의 관성 모멘트가 커지며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지구를 예로 들어보자면 평상시 지구의 관성 모멘트는 9.6에 10의 37제곱 킬로그램 제곱미터고요. 우리가 가진 막대기의 길이와 질량은 각각 50억 광년과 3.97에 10의 28제곱 킬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대기 끝에 앉을 사람의 몸무게를 70kg이라고 가정해보면 막대기가 꽂힌 지구의 관성 모멘트는 2.9에 10의 79제곱 킬로그램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구의 자전 속도는 급격하게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기 끝에 앉아 지구를 반바퀴 돌게 되면 4.13에 10의 38제곱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구에 50억 광년의 길이를 가지는 막대기를 꽂는다고 해도 12시간 만에 100억 광년을 이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보다 7억 배 이상 빠른 속도인 초속 219조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무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을 가진 물질이 빛에 가까운 속도를 내려면 무한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막대기 끝이 빛의 속도를 넘으려면 지구가 이 막대기에 무한대의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이 막대기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은 6.4의 10의 29제곱줄로 무한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죠. 따라서 상대성 이론을 무시하지 않게 되면 막대기 끝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므로 막대기의 끝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게 되고 지구의 자전도 멈추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지구의 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가정과 상대성 이론이 서로 부딪혀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상대성 이론을 모두 무시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초속 219조 킬로미터의 속도로 12시간 만에 100억 광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법칙을 모두 무시할 거라면 굳이 과학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구에 50억 광년의 막대기를 끼운 채 이동하게 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져 지구를 반바퀴 도는데 4.13의 10의 38제곱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지구에 막대기를 끼우는 방법으로는 100억 광년의 거리를 1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이 몸에 쌓여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관성 모멘트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고민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회전은 언젠가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HD 189733b라고 불리는 행성에 내리고 있는 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비와 똑같아 보이지만 이 빗방울들은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있죠. HD 18b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65광년의 거리에 있는 행성입니다. 푸른색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 행성은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성보다 조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행성의 반지름은 79,559km로 목성보다 10% 정도 더 크죠. 아마 우리가 이 행성을 직접 보게 된다면 아주 커다란 지구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내부는 외부처럼 아름답지 않죠. HD 18b는 0.03AU의 거리에서 모항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수성보다 12배 정도 가까운 곳에서 모항성을 공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HD 18b의 모항성인 HD 189733은 밝기가 태양의 25%밖에 안 되지만 HD 18b가 워낙 가까운 거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HD 18b의 표면은 고양이처럼 녹아내리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킥입니다. HD 18b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들의 표면은 대부분 규산염으로 덮여 있는데요. 규산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로 규산염에 열을 가해 규소를 빼내 굳힌 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의 표면은 녹아내린 유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대기 역시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표면은 액체 상태의 규소로 덮여 있고 대기는 기체 상태의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HD 18b에서는 유리로 된 비가 내리게 되고요. 대기에 가득 찬 규소로 인해 겉모습도 푸른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HD 18b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바람이죠. HD 18b의 표면에서는 시속 7200km에서 35000km의 바람이 부는데요.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하이엔의 23배에서 112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참고로 사람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풍속은 시속 144km고요.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풍속은 시속 180k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의 표면에 서 있게 되면 강력한 바람에 의해 순식간에 몸이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바람 때문에 유리비도 덩달아 강력해집니다. HD 18b에서 내리는 비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최소 시속 7200km의 속도로 땅에 내려 꽂히게 되는데요. 이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비를 맞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죠. 따라서 HD 18b는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지만 사실 내부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HD 189733b는 유리비가 내리기 때문에 특별한 행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구의 표면도 대부분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에도 유리비가 내릴 수 있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만이 특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특별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태양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인 동시에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별입니다. 지구와 비교해보자면 반지름으로만 109배 정도 크고요. 질량으로는 지구보다 33만 배 정도 더 무겁죠. 그렇다면 만약 지구가 태양처럼 거대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면 태양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지구가 태양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된다면 지구는 태양의 4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구는 태양과 달리 고체인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으로 기체인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진 태양보다 밀도가 높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면 지구는 태양보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태양은 지구의 주변을 공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행성들은 어떨까요? 태양계의 행성들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성들의 속력이 빨라져 모두 깨끗하게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태양계에는 단 하나의 행성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행성은 아니지만 다른 지구와 충돌해 지구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태양보다 4배 정도 무거워진 지구의 중심에선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항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항성으로 변한 지구의 수명은 굉장히 짧죠. 항성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수소를 이용해 빛을 내는데요. 지구의 경우 수소의 양이 항성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수소의 양이 적어 지구는 태양보다 질량이 4배나 무거워도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 못하고 행성상 성운으로 진화하게 되죠. 행성상 성운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거나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별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중심핵을 감싸고 있던 가스들을 붙잡아둘 힘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자신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을 모두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흩뿌려진 물질들이 바로 행성상 성운이죠. 그리고 지구가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면서 흩뿌린 물질들은 태양에 흡수되어 태양의 질량을 아주 쬐끔 높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행성상 성운이 된 지구의 중심에서는 남은 찌꺼기들이 다시 중력에 이끌려 수축하게 되는데요. 이 수축으로 인해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밀도가 아주 높은 항성으로 만약 여러분이 백색 외성을 1티스푼 정도 뜰 수 있다면 약 24,000kg의 물질을 이 숟가락 안에 담을 수 있죠. 언더아머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면 태양계에도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끝나게 되죠. 적색 거성으로 크게 부풀어 오른 태양은 자연스럽게 지구에게 질량을 뺏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는 다시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오래가지 않아 또 끝나게 되죠. 백색 외성이 가질 수 있는 질량에는 사실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항성들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므로 중심의 중력이 강하더라도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청력이 중력 붕괴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의 경우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력으로 인해 급속도로 붕괴하게 되죠. 단순하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백색 외성이 된 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지구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이 폭발력으로 인해 태양은 태양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 초신성의 중심은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 뭉쳐지므로 지구는 중성자 별이 되어 홀로 태양계에 남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지구가 태양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태양계가 가지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지구가 태양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된다면 지구는 태양보다 4배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항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성이 된 지구는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외성으로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백색 외성이 된 지구는 시간이 흘러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함에 따라 태양의 질량을 빼앗아 마지막으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은 초신성에 의해 파괴되므로 태양계에는 중성자별이 된 지구만이 외롭게 남게 되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꿈꾸고 일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행성의 이름을 풀어보면 떠돌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들인데 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들도 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행성들의 움직임이 정말 밤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오래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지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별들은 이 거대한 유리에 박힌 채 지구의 주변을 돌며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밤하늘의 모든 별이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금성의 움직임인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성의 위치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마치 금성이 밤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금성의 움직임은 마치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을 행성, 즉 떠돌이 별이라고 불렀죠. 플래닛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인 플라나스타이입니다. 이는 방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 그리스어로 플라넷은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항성은 유리에 박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픽스드 스타 또는 붙박이 별이라고도 불리죠.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성이 하늘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성이나 금성 같은 천체를 떠돌이 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행성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행성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전체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의 정의를 내리지 못한 거죠. 하지만 태양계 행성들에 대한 정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을 공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형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질량과 크기를 가져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하죠. 태양계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행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왕성의 경우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행성에서 제외되었죠. 지금 보시는 건 명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명왕성의 경우 해왕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해왕성의 궤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행성이 밤하늘을 떠돌기 때문에 이런 천체들을 떠돌이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지금은 태양을 공전하며 둥근 모양을 한 지배적인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행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행성을 잘 몰랐을 때 붙었던 이름으로 현재 행성은 이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자신을 더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의미도 달라질 겁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왜 대단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다른 지구보다 약 6분의 1 정도 중력이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달에서 점프를 뛸 수 있다면 평소보다 약 6배 정도 더 높이 뛸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제자리에서 뛰게 되면 약 35cm 정도를 뛸 수 있으니까 달에서는 210cm 정도를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조던보다 약 1.75배 정도 높이 뛰게 되는 거죠. 건방진 23번, 이거 2초면 찢어지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 달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달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자동차의 충격 속도에 따른 사망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충격 속도는 어떤 물체가 낙하하거나 가속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최종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1m의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이 물체가 바닥에 닿았을 때 가지는 최종 속도는 시속 15km가 되는데요. 이 시속 15km가 이 물체의 충격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 속도와 그래프를 이용해 높이에 따라 달과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간이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려 볼까요? 지구의 경우 11m에서 맨몸으로 떨어지게 되면 충격 속도가 시속 52km이므로 살아남을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충격 속도가 시속 21km로 급격히 줄어 생존 확률이 무려 98%까지 올라가죠. 더 이상 11m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건물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50m에서 뛰어내린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지구에서의 충격 속도는 시속 112km가 되고요. 이로 인해 생존 확률은 0%가 됩니다. 반면 달에서의 충격 속도는 시속 45km로 생존 확률이 90% 이상이 되죠. 하지만 이 경우 우주복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존 확률이 50%까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만 멀쩡하다면 달에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달에서도 크게 다칠 수 있을까요? 우주복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이 경우 충격 속도는 시속 64km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생존 확률은 45%까지 훅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달에서는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달에서는 맨몸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주복이 망가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글리제 3512는 태양의 질량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적색 외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크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죠. 글리제 3512b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가스형 행성으로 목성의 질량의 46%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글리제 행성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거시원하게 거대한 행성 좀 가질 수 있지 왜 글리제 3512에 기를 죽이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란 후라이는 초기 태양계로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원반의 중심에서는 많은 양의 가스가 모여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물질들이 적은 바깥쪽에서는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보다 작은 크기와 질량을 가지게 되죠. 이는 다른 행성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에서는 항성이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바깥쪽에서는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행성은 항성보다 작은 질량과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항성의 질량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행성의 질량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태양계의 경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5%가 태양이고요. 나머지 0.15%가 전체 행성의 질량인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태양의 질량을 이용해 태양계 행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를 구해보면 태양계 전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은 총 5.18의 10의 27제곱킬로그램으로 지금보다 약 1.7배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킥이죠. 글리제 B의 질량은 8.79의 10의 26제곱킬로그램으로 전체 질량의 0.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리제 행성계가 가질 수 있는 행성의 질량 한계인 7.02의 10의 25제곱킬로그램보다 12배 정도 무거운 질량입니다. 따라서 글리제 B는 이론상으로 글리제 행성계에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글리제 3호b는 현재 우리가 지지하는 행성 진화 모델에 맞지 않을 뿐 이 행성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긴 하죠.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행성 진화 모델은 핵 강착 모델인데요. 중심 핵에 가스가 강착해 가스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단순하게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행성의 질량과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항성이 핵융합을 시작해 별이 되는 순간부터 항성에서는 항성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항성풍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 가스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질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핵 강착 이론으로는 거대한 가스형 행성을 설명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을 디스크 인스트벨러티 모델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핵 강착 이론과는 달리 행성이 중력의 불안정성, 즉 중력 붕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행성을 이루는 것보다 더 빠르게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스 원반의 질량이 줄어들기 전에 거대한 가스형 행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가스 원반 내부의 중력 불안정성이 중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정확히 글리제 B의 크기와 질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으로는 글리제 B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글리제 3512b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긴 하지만 이런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0%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시킬 가능성을 제외하고 나면 가능성이 0%인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는 6,371km의 반지름을 가지는 행성으로 우리보다 163배 정도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지구를 반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만약 자를 수 있다면 이 이후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하게 지구가 속이 꽉 찬 암석 덩어리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를 자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1.58의 10의 28제곱줄입니다. 이는 태양이 40초 동안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와 같고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짜르본바 75만 6천 개와 같은 양의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반으로 가르기 위해서는 지구보다 138배 정도 더 거대한 칼이 필요합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암석형 행성을 모두 녹여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칼이죠. 그럼 이런 칼이 있다고 치고 지구를 반으로 쪼개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칼로 지구를 자르게 되면 지구는 반으로 갈라져 3만 킬로미터까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리히터 규모 15.6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던 리히터 규모 9.5의 칠레 지진보다 약 14억 배 정도 더 강력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 지구 곳곳의 땅이 갈라지게 되고요. 지구 위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땅 위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죠. 술을 먹지 않아도 자꾸만 땅과 인사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를 모두 삼켜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곳곳에서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 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게 되면 이 두 반쪽짜리 지구는 각각 독립된 천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으로 잘린 지구는 중력에 의해 다시 구 모양으로 붕괴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와 물이 섞여 바다는 사라지게 되고요. 지구 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를 감싸던 대기도 우주 공간으로 모두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구를 반으로 쪼개면 두 개의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곳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지구는 가벼워진 질량으로 인해 태양에 더 가까워지거나 목성의 영향을 받아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죠. 생각보다 끔찍한 결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쉽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결말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희망적인 결말을 내려면 이 거대한 칼로 지구를 내리칠 때 100배 정도 약하게 내리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구는 반으로 갈라지지만 반으로 갈라진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00km로 줄어들게 되죠. 이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 놓이게 된 두 지구는 중력에 의해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지구를 덮치게 되고요. 강력한 화산 폭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생명체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지구는 다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 이후 지구에서 생명체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를 반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지구보다 138배나 더 거대한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구를 반으로 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이용해서 지구를 반으로 자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반으로 잘린 두 지구의 거리에 따라 지구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두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두 개의 독립적인 지구 1, 2가 생기게 되고요. 두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면 중력에 의해 지구는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생명체는 두 지구 사이의 거리와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 두 개가 되던 다시 하나로 합쳐지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가 지구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다는 건 다람쥐도 알고 있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 모두 꿈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지구의 자전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금성의 경우 평균 초속 2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요. 화성의 경우 평균 초속 240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성들은 자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자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행성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먼지들을 미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미행성은 태양계 초기에 먼지와 얼음 조각들이 뭉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의 천체입니다. 그리고 이 미행성들이 서로 부딪혀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 부분이 킥입니다. 어떤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정말 개미 눈물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되지만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힘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딪힌 물체는 회전하게 되죠. 태양계 주변을 공전하는 미행성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행성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공전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해 자연스럽게 지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이 이 충돌로 인해 자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행성의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같은 이유도 이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성과 천왕성의 경우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만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자전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들은 어떨까요? 목성처럼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성들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스형 행성의 중심도 다른 행성들처럼 미행성의 충돌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석형 행성들과 같은 이유로 자전하게 되고 자전 방향도 같습니다. 다만 이런 행성들은 유체로 이루어져 있어 적도와 극점 부근의 자전 속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이를 차등 회전이라고 합니다. 목성의 경우 적도 부근에서의 자전 속도는 초속 12,689m고요. 극점 부근에서는 초속 11,766m의 속도를 가지고 있죠. 태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등 회전이 나타나고요. 적도 부근에서는 초속 1997m,
극점 부근에서는 초속 1517m의 속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죠? 천체의 자전이 아주 오래전 있었던 충돌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자전할 수 있는 걸까요? 공이 하나 굴러간다고 가정해보면 이 공은 얼마 가지 않아 멈추게 될 겁니다. 바로 마찰력 때문이죠. 마찰력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작용하는 힘인데요. 단순하게 공이 굴러가면서 땅과 공기에 부딪혀 작용한 힘이 공이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 마찰력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잃게 돼 멈추게 되죠. 하지만 우주에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부딪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가 만들어질 때 생겨난 운동 에너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이 힘이 천체를 자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우주의 모든 천체가 자전하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모인 물질들의 충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의 마찰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의 자전은 미행성의 충돌로 시작돼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또 움직이게도 할 겁니다. 물론 이와 달리 엿을 하나 먹었다면 긍정적이게 참는 것보다는 목젖까지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줘야겠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에서 보는 태양은 늘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성에서 보는 태양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으로 평균 온도만 153도에 달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태양빛이 내리 꽂히는 부분의 온도는 최대 260도까지 올라가고요. 어두운 쪽의 온도는 최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수성에서 태양을 보게 되면 지구보다 4배 정도 더 거대하고 11.1배 정도 더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곳에서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눈에 생기는 이 점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눈은 그만 만지고 금성으로 가보죠.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0.72AU의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에 둘러싸여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심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금성의 표면 온도는 항상 460도 정도로 유지되죠. 또 이 두꺼운 대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구름 너머로 보이는 약간의 빛을 볼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만약 금성에 구름이 없다면 지구보다 1.5배 정도 더 크고 2배 정도 더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은 평균 마이너스 60도의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지만 태양계 행성 중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행성이죠. 왜냐면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화성에선 우주복만 잘 입어주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태양을 보게 된다면 다른 행성들보다 더 느긋하게 태양을 즐길 수 있고요. 지구보다 2배 정도 더 작고 0.4배 정도 더 희미한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에 서 있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태양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목성에 서 있을 수 있고 목성의 대기가 얇아진다면 5배 정도 더 작고 0.04배 정도 더 희미한 태양을 볼 수 있죠. 토성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표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만약 토성에서 태양을 본다면 지구보다 10배 정도 더 작고 0.01배 정도 더 희미한 태양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천왕성도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표면에 서 있을 순 없지만 이곳에서는 태양계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토성이나 목성과는 다르게 메탄이 풍부한데요. 이로 인해 천왕성의 대기는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천왕성의 노을은 지구와 달리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인정 못하시겠다면 조용히 트월킹을 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천왕성에서 보이는 태양은 지구보다 20배 정도 더 작고 0.0025배 정도 더 희미한 태양을 볼 수 있죠. 해왕성도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색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으로 이곳에서 태양을 보게 되면 30배 정도 더 작고 지구보다 0.001배는 더 희미한 밝기를 가지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까 명왕성에도 가보도록 하죠. 명왕성에서는 지구보다 40배 정도 더 작고 0.0006배 정도 더 희미한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에는 대기가 얇기 때문에 해왕성이나 천왕성보다 태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영상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태양에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보는 태양 역시 진짜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는 게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빛의 속도는 누가 측정하던 항상 일정합니다. 달리는 사람과 멈춰있는 사람, 심지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늘 일정하게 측정되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성을 가지지만 빛의 속도만큼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대적인 빛의 속도가 갑자기 2배가 된다면 어떨까요? 먼저 빛의 속도가 2배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m는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천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빛의 속도가 2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1m는 0.5m로 줄어들게 되고 거리를 이용하는 속도도 바뀌게 되죠. 또 빛의 속도를 이용하는 공식들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성 이론의 EMC 제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은 EMEC 제곱으로 수정해줘야 하죠. 하지만 이런 혼란은 단순하게 숫자가 변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을 내고 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 헬륨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으로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중성자의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보통 수소 1g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약 0.007g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면 약 1억 5천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죠. 이는 150톤의 TNT와 같은 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의 속도가 2배로 변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4배로 늘어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킥입니다. 핵융합 반응에 에너지가 4배로 늘어났다는 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도 4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가 강력해지면 지구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강해짐에 따라 지구의 평균 온도는 255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 지구에는 바다도 생명체도 모두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마치 화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성이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청력과 외부의 중력이 평형을 이뤄야 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핵융합 반응이 빨라지게 되면 항성 중심의 청력이 중력을 밀어내 항성이 흩어지게 됩니다. 태양도 이와 마찬가지죠. 태양도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만 얼마 못 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 태어나는 항성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항성이 되기 위해 가스 덩어리들이 뭉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는 순간 강한 에너지가 항성을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2배로 빨라진 우주에서는 항성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빨라진 빛의 속도는 블랙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태양보다 15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을 형성하는데 이때 중심에 남은 질량이 적으면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질량이 충분히 무겁다면 블랙홀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빛의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되면 블랙홀의 임계 질량, 즉 블랙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질량이 1.5배 정도 증가하게 되므로 블랙홀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요. 초신성 이후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는 별의 질량도 태양의 15배 이상에서 23배 이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가 2배로 빨라진 우주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블랙홀과 행성들만이 어두운 우주에 외롭게 남아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정확히 우주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빛의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순간부터 항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4배로 강력해지고요. 이에 따라 항성 중심의 균형이 깨지며 얼마 못 가 항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항성들도 안정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이어갈 수 없게 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난 우주엔 항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로만 따져보면 지구로부터 149AU만큼 이동했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149배나 멀리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작게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온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났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13년 나사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13년을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126AU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부근은 태양 광계면으로 불리는 곳으로 태양풍이 성간 매질, 우주 먼지와 가스를 막고 있는 경계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중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는 초속 750km의 속도를 가지고요.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는 초속 375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이 입자들은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 태양계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태양풍이 끝나는 곳을 태양 광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은 조명이 날 비추면 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움직이죠. 하지만 이곳이 진짜 태양계의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경계면 너머에도 태양의 영향을 받는 천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계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부분과 이 너머에 있는 카이퍼 벨트, 그리고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카이퍼 벨트는 태양으로부터 약 40AU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소행성과 해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넛 모양의 구름이고요. 오르트 구름은 약 5만 AU의 거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행성과 해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 모양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현재 우리는 카이퍼 벨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릅니다. 오르트 구름의 경우 있다고는 예상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확히 어디가 끝인지 모르죠. 그래서 2013년을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120AU에 있는 태양 광계면을 벗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을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태양계의 끝을 태양 광계면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떠났다고도 말할 수 있죠. 정말 하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보이저 1호는 태양 광계면을 떠났으므로 공식적으로 태양계를 떠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났냐, 떠나지 않았냐는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 보이저 1호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똑같이 나아가고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도로 나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외계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이곳에 존재하는 가능성 또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먼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 곳인지 느끼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미터는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천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지구 안에서는 이 단위로 모든 거리를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어림도 없는 단위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인 태양은 지구로부터 1AU의 거리에 있는데요. 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1496억 미터가 되죠. 우리가 쉬지 않고 걸어도 4750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럼 조금 더 밖으로 나가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을 제외한 항성들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4.2광년의 거리에 있는 항성이죠. 다시 이 단위를 미터로 환산해보면 3경 9740조 미터로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걸어도 11억 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죠. 하지만 이 거리도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짧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으로 879자미터가 되고요. 이는 우리가 2510경년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우주는 더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우주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존재하죠. 먼저 우리 은하에만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지구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수인 약 1050억 명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약 2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니까 총 600개의 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숫자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곳에 가봐야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그저 별의 숫자일 뿐 행성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항성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성당 행성의 개수를 2개 정도로 아주 적게 잡아주게 되면 우주에는 적어도 1200개의 행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1200개 이상의 행성 중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의 크기와 숫자를 모두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들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달 이외에 다른 행성에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에 사람을 보낸 것도 1972년 발사된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죠. 물론 무인 탐사선으로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탐사했지만 이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구역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멀리 보낸 인공물체인 보이저 1호도 아직은 태양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탐사한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0.2에 10의 마이너스 39제곱%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딸기 우유에 들어있는 딸기의 양보다 2의 10의 39제곱배 작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에는 확실히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아직 찾지 못한 건 우리가 탐사한 구역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생명체의 시작에 어떤 목적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우주가 그렇게 작동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목적이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방향으로 쉼없이 걷는다고 가정해보면 1년 2개월 후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에서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으로 빅뱅 이후 최초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의 흔적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예상한 우주의 모습은 거의 평평한 상태의 우주입니다. 참고로 만약 우주가 열려있는 상태,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면 우주 배경 복사의 빨간 부분, 즉 온도가 더 높은 부분이 더 작게 보이게 되고요. 만약 우주가 닫혀있는 상태,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눈에 잘 띄는 이 빨간 부분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뜨거운 구역과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뜨거운 구역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므로 현재 우주는 거의 평평한 모양을 가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가 어떻게 구부러져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주가 꼭 닫힌 우주나 열린 우주처럼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한체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원한체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도넛 모양의 도형을 말합니다. 만약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전체 우주가 도넛 모양이라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보이는 우주는 평평하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보이는 우주의 곡률과 원한체의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곡률도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평평할 수도 있지만 도넛 모양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우주가 도넛 모양을 가질 경우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므로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빛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주가 평평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주는 평평할 수도 있고 도넛 모양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우주가 평평하다면 한 방향으로 직진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도넛 모양의 우주에서는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직진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하지만 방법이 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중력 렌즈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중력으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빛이 이동하면서 휘어지는 현상으로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력이 더 강한 곳일수록 시공간이 더 많이 뒤틀린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브라질리언 킥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보통 빛을 휘어지게 하지만 블랙홀처럼 중력이 강한 천체의 주변에서는 빛이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시공간의 휘어짐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부근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블랙홀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고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모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주 밖에서 우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삶의 모양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삶을 끝까지 살아보고 밖에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확히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은 모두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들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의 표면에 있다면 1초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몸은 증발하게 될 겁니다. 아뜨라고 말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항성들은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펄서라고 불리는 이 작은 별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펄서는 중성자별의 한 종류로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3배에서 15배 이상 무거운 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연료를 모두 소진해 죽음을 맞이할 때 초신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별은 자신의 핵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바깥으로 날려버리게 되고요. 중앙에 남아있는 핵은 수축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력에 의해 끝없이 안쪽으로 붕괴하는 별의 핵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 심하게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만나 중성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성자별의 중심은 이름 그대로 중성자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엄청난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중성자 별들은 약 16k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질량은 태양의 2배 정도 더 무거울 정도로 엄청난 밀도를 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중성자별과 밀도가 같다면 포토트럭 25억 개와 같은 무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불면증 같은 거 다 부숴버리겠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중성자별은 평균적으로 15초에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있는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펄서는 이런 중성자별 중에서도 자전 속도가 월등히 빠른 친구들을 말하죠. 보통 초당 630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장 또한 일반적인 중성자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순식간에 온몸이 찢어지게 되죠. 물론 펄서의 위험성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GRB190114C의 사진인데요. 감마레이 버스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는 폭발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빛은 GRB190의 에너지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 가시광선으로 방출된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킨 천체는 지구로부터 약 45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천체인데요. 45억 광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에너지의 일부분이 이렇게 밝게 관측되었다는 건 감마레이 버스트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보통 감마레이 버스트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쏟아내죠. 이는 관측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죠. 그리고 펄서 역시 이런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펄서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펄서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죠. 펄서 중에서는 펄서와 펄서로 이루어진 쌍성 펄서나 블랙홀과 짝을 이루고 있는 펄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펄서들이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천체죠. 펄서와 펄서가 충돌하거나 블랙홀과 펄서가 충돌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폭발을 킬로노바라고 부릅니다. 킬로노바는 백색외성에서 일어나는 신성보다 1000배 정도 밝고요. 초신성보다는 100배 정도 밝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감마레이 버스트와는 다르게 우주 전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죠. 보통 감마레이 버스트는 한 곳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완전한 일직선은 아니고 천체의 자전축의 움직임에 따라 원뿔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감마선 폭발의 축이 지구를 향할 때만 이 폭발을 관측할 수 있죠. 하지만 킬로노바는 이와 다르게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감마레이 버스트가 일직선으로 나가는 총이라면 킬로노바는 사방으로 퍼지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펄서의 근처에 있는 것보다 쌍성 펄서의 근처에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태양계 주변에는 이런 천체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감마레이 버스트나 킬로노바로 인해 지구가 멸망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죠. 정리해보자면 펄서처럼 감마레이 버스트를 방출하는 천체는 다른 항성들과 비교해 우리에게 더 위험한 항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쌍성 펄서를 이루는 펄서들의 충돌에 의한 폭발인 킬로노바의 경우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감마레이 버스트는 비켜나갈 수 있지만 킬로노바는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끔 큰 절망감에 빠질 때면 우리도 킬로노바처럼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물론 이걸 나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마저도 킬로노바로 인해 방출되는 빛처럼 여러분도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많이는 말고 조금만 더 빛나길 바래요. 윤맨. 사실 중력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중력이 약한 천체들은 대부분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중력이 약하면서도 대기가 풍부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곳이 태양계 안에 존재하죠. 바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표면입니다. 타이탄은 지구보다 7배 정도 약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기의 밀도는 5배나 높은 천체죠. 중력이 낮으면서도 대기가 풍부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맨몸으로도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죠. 먼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요. 양력은 유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가 비행기나 새의 날개를 지나가게 되면 날개 위쪽에 있는 공기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뀌는 동시에 빨라지게 되고, 방향이 바뀐 날개 위쪽의 공기가 아래쪽의 공기를 누르게 되죠. 이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양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보태보자면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프로펠러의 회전이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게 되면 밀려나가는 공기가 다시 프로펠러를 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양력이 중력의 크기를 넘어설 때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지구에서 우리가 하늘을 날려면 얼마나 큰 양력이 필요할까요? 공식적으로 80kg인 저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784N 이상의 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15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는 날개가 필요하고요. 속도는 최소 시속 45km 이상으로 움직여야 하죠. 여기서 이 속도는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를 이용하면 더 낮은 속도로도 날 수 있습니다. 상대 속도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시속 10km로 움직이면서 우리와 같은 방향과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면 자동차의 상대 속도는 0이 되고요. 반대로 이 자동차가 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움직이게 되면 이 자동차의 상대 속도는 시속 20km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풍속이 시속 7.92km인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소 속도는 시속 37.8km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날개의 면적이 커지면 더 큰 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에서는 어떨까요? 타이탄은 지구보다 중력이 7배 정도 약하므로 80kg을 기준으로 108N 이상의 양력만 있으면 됩니다. 또 지구보다 대기의 밀도가 5배나 높기 때문에 더 쉽게 양력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80kg을 기준으로 타이탄에서는 최소 0.215제곱미터의 날개와 시속 55km의 속도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몸과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날개의 면적, 팔의 면적은 약 0.25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순간적인 최대 속도는 시속 45km입니다. 여기서 시속 45km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순간적인 최대 속도지만 타이탄의 평균적인 풍속이 최대 시속 16.2km인 걸 고려해보면 최소 시속 38.8km의 속도로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타이탄의 풍속이 빠를 때를 잘 이용하면 맨몸으로도 충분히 타이탄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로 하는 날갯짓으로는 속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하므로 중력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필요한데 중력이 약해지면 대기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양력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력이 약하면서 대기의 밀도가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양력을 얻기가 쉬워지고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더 작은 양력으로도 하늘을 날 수 있죠. 따라서 중력이 약하고 대기의 밀도가 높은 타이탄에서는 맨몸으로도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타이탄에서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